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실까요? 친딸 40년 성폭행. 네,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 내용인데요.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녀까지 성폭행을 한 70대 남성에게 판사마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좀 벌어졌나 싶은데요. 일단 이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이 남성은 지난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부터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딸은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꾸준히 이제 당해온 소녀는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쳤다고 하네요. 무려 밝혀진 것만 해도 270여 차례에 해당을 하는데 이 네. 피해가 무려 기간만 해도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기간 동안 무려 4번의 임신과 또 낙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숫자로는 40년 그리고 270여 차례라고 이렇게 읽지만 사실 단 한 차례만으로도 사실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많이 훼손이 되는 범죄인데 4번의 임신과 낙태까지 얼마나 참 지옥 같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4번의 임신과 낙태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다시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딸이 부모의 아이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출산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의 딸이 여자아이를 또 출산을 하니까 그 아이에게도 마술을 뻗친 거죠. 결국 손녀가 10살이 채 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친딸 분도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을 때 첫 그 피해를 당했었고 이 소녀 딸도 10살이 채 되기 전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참 현실감이 정말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실화가 맞나 싶은데 사실 친족 성폭력이 그 성폭력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이 피해를 입어도 이 피해 내용을 사실 제대로 인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어쨌든 그 사회 정서상 이 피해를 좀 발설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40년 동안 이걸 좀 밝히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땠나요? 네, 이게 어떤 보면 40년 동안 어떻게 참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여성이 40년 동안 견딘 이유는 이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응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40년 동안 견뎌왔지만 자신의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드디어 이 여성분이 용기를 낸 거죠.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현재 검찰은요, 해당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친족 간 성폭행, 네. 성추행 이런 단어 그리고 이런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 이런 사례가 우리 사회에 드물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기간도 사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너무 길고 거기에다 이제 이 소녀딸까지 이제 성폭행을 했다는 부분이 더더욱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이 인면수심의 친부 이 부분 그동안에 이제 했던 어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이 남성은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혀진 것만 270여 차례인데 네네. 술에 취해 기억이 않는다고 했고 손녀와의 그런 관계는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재판 심리는요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네. 또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성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법에선 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봐야겠지만 판사도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판결을 내릴 때 정말 분노가 좀 일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뭐 개인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해당 범죄에 대해서요. 양형 기준에서 공고한 형은 10년에서 21년 4개월이 상한선입니다. 네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21년을 넘어서 25년의 형이 나왔죠. 중한형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재판- 양형 예. 기준보다도 어쨌든 이걸 더 중하게 좀 바라보긴 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형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몇 년 더 초과된 중한형을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든다.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모녀인 관계에서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향후로도 이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함께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한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이제 양형 기준보다는 무겁게 처벌이 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간이 40년인데 이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럴 때 저는 사실 좀 물론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한데요. 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4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25년 형은 말이 25년 형이지 이 남성이 지금 70대이기 때문에 그 형을 채우지 못하고 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완벽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형 기준을 초과해서 중형을 내린 건데 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 가장 안전해야 될 가족 안에서 신뢰를 배반하는 극단적인 행위고요. 네. 피해자들이 받은 이 40년간의 고통, 피해자가 받은 40년의 고통,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 이런 거를 법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법원이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로 중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친족,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 뉴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종종 접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친족 간에 이제 성폭행이 발생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이제 발화를 해도 그 또 다른 가족들이 좀 회유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친족 간 성폭력이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 많이 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이제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사는데 신고하기도 어렵고 막상 신고한 뒤에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회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되죠. 특히 이 가정 안에서 뭐 아버지나 뭐 삼촌 이렇게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힘이 있는 네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이 너 때문에 이 가족이 망가진다. 네, 그래도 아빠잖아,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데 너만 참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가 고소해서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또 네. 피해자가 가족 자체를 우리 가족을 어떤 그 범죄자 가족 네네.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고를 했다가도 나중에 진술을 바꾸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이런 경우를 인정을 해서 초기 진술을 좀 더 신뢰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 사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도 실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요. 피부 질환이 있었다고 해요, 여성분이. 근데 네.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그 병을 옮아가지고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폭행을 하고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딸의 사생활을 감시를 하는 등 한 50대 아빠가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피부 질환이 네.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옮아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지금 듣기에도 이게 맞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어요. 피부 질환이 있는 딸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너가 이런 피부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옮아서 직접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는 어떤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요.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슨 용한 무당이 너와 내가 예전 생애에서 네. 끔찍하게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대라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여성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 남성은요, 자해를 하겠다. 자해를 하면서 위협하거나 힘으로 제압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연락이 잘 안 되면 딸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행방을 찾기도 했어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례에서 유사한 이 회유에 관련된 사례가 네네. 드러나는데 이 여성은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고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또 냈다고 해요. 네. 근데 재판부가 이거를 보통은 받아들여 주잖아요. 근데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인의 정말 뜻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좀 정황이 있었나 봐요. 네네. 이 아버지가 반성은 안 하고 딸을 계속 회유하는 시도를 하거나 또 이 어머니가 재판에서 진술을 했는데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남성의 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로 인해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고립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머니도 고통을 느낀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서 네. 이 재판부가 그러한 그 여성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경제 공동체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뭐 어떤 주거비라든지 생계비를 의존하고 있는 뭐 다른 가족들이 너만 참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2차 가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린 딸을 성폭행한 영상을 돌려본 아빠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저도 이거를 봤는데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과연 아버지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요, 지난 12일 아이치현 경찰이요,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 금지법 위반을 한 30대에서 50대 남성 7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 중에 3명은요. 네. 자신의 친딸이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 딸의 나이도 6살에서 14살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네. 이 채팅방의 주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미성년자인 친척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 멤버들만 해도 무려 15만 개가 넘는 음란물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방에서 정말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오고 갔는데 네. 뭐 내 딸은 4살 때부터 나한테 그런 성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길들여졌다거나 뭐 네. 3살 때부터 그랬다거나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비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딸에게 말했다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들의 범죄가 드러난 것도요. 이 채팅방 멤버 중에 한 명인 40대 남성이 미성년자랑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 휴대폰을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 채팅방의 존재가 파악이 된 겁니다. 네. 이 남성 7명은 모두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채팅방 관리자였던 남성은요.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싶었다. 동영상을 보고 기뻐해 주길 바랐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취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일인지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픈 사건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사실 피해자들이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이거나 이제 또 10살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여성계에서는 이 친족 성폭력이 네. 이제 그 13세 미만과 다르게 이제 13세 이상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소시효를 아예 좀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항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상으로 일정 기간이 범행 후에 지나가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이 현행 성폭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공소시효가 적용이 네네. 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세가 되고 그 이상 청소년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이 돼서 10년이 지나가면 진행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까지를 공소시효 만료 기간으로 네네. 연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지해 놓겠다. 네네. 그거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성인이 된 이후로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처벌에 대한 거를 네.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성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 아예 이제 친족 성폭력과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양육자가 사실 자신의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마약 음료 일당의 최후. 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마약 음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공범들에게요 필로폰하고 우유를 섞어서 만든 마약 음료를 제조해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실제 이 남성의 일당들은요 2023년 4월에 강남구 대치동 바로 옆이죠.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다라고 속여서 시음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한 뒤에 이 음료를 제공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네.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목적인 거죠. 그렇죠. 마약을 그냥 투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음료를 받은 학생 중에 9명은 마셨고요. 이들 중에 6명은 환각 증상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행은 학부모들의 신고로 금세 발각이 됐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이 남성은 사건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나서 2023년 5월에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검거가 됐고요. 이제 같은 해 12월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에 중국에 갈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면서 출국한 뒤에 이러한 범죄 집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이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해서 이렇게 먹였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들을 이제 좀 협박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참 죄질이 나쁜데, 네. 이번 선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었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을 누가 봐도 잘못을 했는데 네. 대법원까지 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통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어요. 1심 재판부는 저희 생각과 같이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활용하는 거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질타했고요. 피고인들이 당연히 너무 과하다고 항소를 했겠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28세밖에 안 됐어요. 28세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합당한 결과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 마약을 일삼는 뭐 마약 사범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리를 빚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 마약을 악용해서 또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마약 뭐 청정 구역이라고 이제 우리 사회를 좀 지칭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노린 기획 범죄, 네. 2차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큰데요. 최근에는 마약을 단순 투약하는 그런 마약 사건이 아니라 마약 자체를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연루 범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음료나 약에 몰래 마약류를 타서 뭐 상대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데이트 강간 같이 그런 약물을 투입한 다음에 성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온라인의 사기나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라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 투약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징역 23년 선고는 한 사람을 엄벌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약 연루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처벌을 하겠다, 책임도 무겁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창 자라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좀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볼까요? 폭삭 당했수다. 네, 저도 이 드라마 정말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봤는데, 이 드라마 좀 폭삭 속았수다를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 장안에 이제 화제가 됐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언짢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축제에서 일부 노점이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30일 SNS를 중심으로 현재 논란 중인 제주 벚꽃축제 순대볶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순대볶음이 네. 나오니까. 네, 순대볶음 맛있죠? 그런데 저게 25,000원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네. 순대볶음이 아니었죠. 제주시 전농로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틀간 왕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글 작성자는요, 아까 보신 사진처럼 약간 적은 양의 순대볶음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순대 6조각에 25,000원, 오케이 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 굉장히 좀 뭔가 그 씁쓸한 듯한, 비꼬는 듯한 좀 그렇죠.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왕벚꽃 축제에서 경험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글과 사진인데요.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테이블 디자인만 봐도 떠돌이 축제꾼들이구나. 뭐 지자체에서 나서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뭘 하지를 않는다. 아까 우리 키워드처럼
폭삭 당했수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순대가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꼼장어는 3만 원, 이 아이들 헬륨 풍선 하나씩 네네. 들고 다니는 거 그게 2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네, 저 수육도 나오고 있네요. 4만 원. 아, 네, 수육 네. 개수를 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만 네. 원입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다른 바가지 요금으로도 불편을 겪었다는 글들이 다소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제주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축제가 열리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바가지 요금 문제가 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좀 이게 뭐 축제에서는 좀 뭔가를 고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걸까요? 이게 다 봄에 약간 꽃축제 같은 게 열리고 사람들이 다 약간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들떠서 사실 네. 기분 좋게 이제 그 나들이를 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축제가 어떻게 보면 특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축제마다 이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반복되는데 개선되지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 3월에 전남 광양 매화마을에서 제24회 광양 매화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는요. 산무 축제를 표방했답니다. 뭐가 없냐면 네. 자동차, 일회용품, 바가지 요금이 없는 우리는 산무 축제다. 오. 이렇게 이제 표방을 네.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묵꼬치 하나에 5,000원, 어묵꼬치 하나에 5,000원이요? 파전 한 장에 15,000원. 아. 결국에는 이제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또 이어진 사례가 있고요. 우리 서울 여의도에 또 봄꽃 축제가 만연하지 그쵸. 않습니까? 뭐 지난주 일요일부터 또 시작이 네, 됐는데 오늘도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벚꽃이 피어서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법률 방송 그 네, 건물을 네. 지나오는 네. 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네. 폈더라고요. 다행이죠. 근데 이제 서울 여의도에도 벚꽃 축제로 유명한데 작년 하루에 최대 80만 명이 온다고 해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바가지 요금뿐만 아니라 불법 노점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축제 기간에 작년 한 해만 1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긴 하네요. 네, 그래서 노점상 진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사후에 이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지역 축제의 이미지 그리고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바가지 요금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지역축제 물가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사후적으로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사전에 이게 예방하기가 참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축제 주최 측에서는 위생교육, 가격 표시제 이런 걸 안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축제가 사실은 잘 치러져야지 그 지역 경기도 좀 네. 살아나고 좋을 텐데 네. 일부 상인들이 이렇게 좀 그 분위기를 흐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술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를 전체 상인들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 일부 상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겠지만 이 바가지 요금 문제 자체를 그 일부 상인들의 일탈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역 축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나 기관이 주관하고 관리하는 공공 행사죠. 그만큼 주최 측에도 현장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 말씀하신 위생 교육이나 가격 표시제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축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표가 없다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은 사전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제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습 위반 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축제에 참여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기분 좋게 나선 나들이 이 길 또 이제 축제 그 현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바가지 요금 앞으로는 좀 보다 더 강화된 감독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6명 사망한 부산 리조트, 화재의 원인은 인재입니다.
네, 참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긴 하지만 역시나 인재였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산 반얀트리 화재 현장에는 현장 감시자가 없었고요. 또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요, 7일 오전 반얀트리 화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오전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 현장에서 B동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듯이 네. 화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죠. 네. 예. 6명이 숨지고 부상이 27명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화기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요. 반얀트리 리조트 B동의 지상 1층 PT실입니다. 이 PT실에서는요. 각종 배관이 지하 1층으로 네. 연결되는 곳인데 이날 이곳 배관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는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기존에 있던 배관을 잘라내고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또 다른 배관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관들이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잘라내려면 당연히 그라인드를 썼어야 되죠. 그라인드가 네. 뭐냐면 그 절단용 전동 네네네네네. 공구입니다. 그래서 그라인드를 써서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낸 부분에 다른 배관을 부착한다는 건 뭐예요? 그 연결 부분에 용접 작업이 일어났다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티가 튀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티는 튀었는데 문제는 배관이 설치된 곳에 바로 뒤쪽 바닥에 구멍이 한 12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일부 구멍으로 불티가 튀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화기 작업 현장이죠. 네. 배관, 저기서 이제 잘라서 다시 연결할 때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불티가 튀어서 저 구멍 보이시죠? 이 네. 천공들에 들어갔는데 그 천공으로 바로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네네. 지하 1층 천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관을 보시면 배관을 얼지 말라고 보온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보온재로 불티가 옮겨 붙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탓으로 불이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티가 시작되는 이제 용접이나 이런 절단 작업을 할 때는 시공사나 하청업체가 반드시 이 방화포를 덮어놔야 돼요. 이 그게 방화포.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보통 방화포를. 대부분 네. 하는 거죠. 이제 방화포라는 거는 불꽃이나 고열로부터 이제 주변을 보호하는 건 내연성 천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보호 장비입니다. 그래서 방화포가 펼쳐진 흔적도 없고요. 화기 작업 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화재 감시자 또 배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불티가 튄 구멍들에 만약에 방화포라도 하나 덮어져 있었더라면 그 불티가 보온재로 옮겨 붙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면 이제 그것만이라도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 당시에 또 이 화재 원인과 함께 반드시 또 규명해야 할 부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이제 이미 이제 사실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그 소방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뿜어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요. 지하 1층에 설치된 거는 건식 스프링클러인데 이 네. 건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프링클러 배관에 물이 없고 네. 압축 공기나 질소가스가 있다가 밸브가 열리는 순간 물이 뿜어져 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도 그걸 있군요. 건식이라고 네. 하는데 건식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물이 없어요, 원래. 근데 화재가 감지되면 바로 이 가스들이 빠지면서 물이 배관을 타고 흘러나면서 스프링클러에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밸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은 그렇다고 하고 네네. 그럼 지상 1층은 어땠느냐? 네. 지상 1층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었다고 해요. 금습식이면 물이 네. 나와야 그 되는 거 배관에 아닌가요? 물이 네. 가득 차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지상 1층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소방 점검을 해야 돼서 밸브를 잠궈놨다고 합니다. 소방 네. 점검할 때 잘못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그 모든 공사 현장이 물바다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잠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경찰청이 이 소방시설 점검업체 관련자의 이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니까
이 화재 점검, 우리가 소방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잠가놨다. 그러니까 함부로 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프링클러 작동 자체가 불능한 상태였던 것이죠. 지하에서는 사실 그 밸브가 건식 그 스프링클러는 연결도 되지 않았고 네. 지상 1층은 사실 있었는데 잠가. 소방 점검 때문에도 잠가놨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안전 관리 의무를 좀 위반한 부분이 좀 사실 사고를 좀 키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공사 대표 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시공사 경영 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는 네, 것 네.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시공사 경영 책임자 2명이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요. 네. 지난 2022년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거는 화성 아리셀 화재, 네. 그리고 영풍 석포재련소, 아르신 금성 중독 사고 이후에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세 번째밖에 안 되나요? 사실 네. 굉장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 사고들을 되게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구속되는 사례는 많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째고 이번 사건에서는요, 시공사 소속의 현장 소장이랑 그다음에 하청업체 현장 소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요. 말씀드린 그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벌인 하청업체 대표와 작업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법 중에 하나만 적용되곤 하는데요. 보통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하나로 기소가 네. 되거나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 위반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 경영자의 책임을 보다 입체적이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별을 해드리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사업주나 경영자가 어떤 조직 차원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느냐, 요걸 따지는 법이고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의 부재와 현장의 책임 모두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사실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벌써 이제 시행 3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사례가 이번이 3번째인 만큼 그동안 이제 구속된 사례도 별로 없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또 미온적인 법 집행이 있었다. 이 부분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나아지지가 않네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처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평가에 따르면요, 지난해 9월까지 866건의 수사가 진행은 됐는데요. 네.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불과 74건입니다. 즉 10%도 안 되는 10%도 안 비율이죠. 되고요. 네. 이 중에서도 그러면 실형이 선고된 건 몇 건이나 있을까 보면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866건에서 실제로는 5건밖에 최종 실형이 선고가 안 됐죠. 선고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존재하는 거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작동하는 것이 아예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으로 이어진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우리가 이렇게 사후적으로 책임자를 찾는 이런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전 예방이 되고 사후 책임 추궁도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부산 리조트 화재처럼 대형 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 관리에 네. 치중되어 있을 대형
저기 네. 잘못 나왔습니다만 부산 리조트 화재처럼 네. 대형 시공사가 참여한 현장에서조차 이러한 중대 사고가 반복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경찰이 이제 수사 중인 인허가 과정의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혹시 모든 시설이 갖춰졌다고 나오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승인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화재 발생 당일까지도 대규모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혹시 소방서나 군청이 사용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처리했거나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던 소방관이 숨졌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발생을 했죠. 해당 리조트의 소방시설을 감리했던, 이 감리라는 거는요, 건설 현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네. 말하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를 담당했던 소방관이요, 부산 소방재난본부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관련해서요, 이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방관을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참. 근데 여러 문제가 사실 이게 뭔가 한 가지만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안타까운 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화재 사고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국에는 부실이 반복돼서 발생한 인재라는 점에서 시공사, 감리, 인허가 기관까지 전방위적인 책임 규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소방청은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대형 공사장 755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76곳에서 화재 안전관리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대형 공사장 10곳 중에 한 곳은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항목들은요, 피난 대피로 미확보, 소화 설비 불량, 소방기술자 미배치,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등 다양했으며 총 115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 10건은 형사 입건됐고요. 35건은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68건은 소방청의 시정명령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 검사는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불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 항상 다수의 가연성 자재들로 네. 화재에 취약한 만큼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네, 제대로 된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시작입니다. 네, 북한이 5년 전에 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소가 제기된 지 이제 약 한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첫 재판이 소제기 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보시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다 폭발한 겁니다. 정말 완전히 이렇게 그 박살이 났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이게 좀 잔해가 보이진 않지만 네, 지금은 지원센터 네. 저 고층 건물을 네. 다 폭발을 했죠. 정부는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액을요, 약 447억 원으로 산정을 했고 네. 북한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연락사무소는요, 설명을 드리면 원래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요, 개성공간 내에서 남북교류 협력회의사무소로 사용되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개소한 시설입니다. 당시에는 남북 교류의 어떤 상징적인 네. 공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간 회의가 중단됐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남측의 이제 인력들이 철수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멈춘 겁니다. 네. 그리고 그해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했다, 뭐 이런 문제를 삼으면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일방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소송 그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대한민국, 네.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제 주로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정부가 북한을 아예 상대로 한 거죠. 다만 이제 북한에 어떤 소송 서류를 송달을 해야 되는데 네. 송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보류돼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공시 송달을 신청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다음에 소재기 후 2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참고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은요,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지 못했을 때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 게시판에 그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447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447억 원 어떻게 좀 책정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저도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북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447억 원은요, 연락사무소 건물과 그리고 아까 보신 지원센터 건물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네. 보시면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은요, 102억 5천만 원, 인접했던 고층의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344억 5천만 원으로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 어쨌든 세금이 투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의 건설과 개수, 보수에 투입된 자금이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즉 정부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발을 했다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고 명확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가 위치한 것은 북한의 토지가 맞지만은 건물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소유권과 손해액 산정에 이견의 여지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변론기일에 이제 북한은 재판에 좀 참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어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북한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랑 법무부 직원이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소장 설명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재판부는요,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이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 이런 거는 납득이 되지만 개수하고 보수했던 비용이 그대로 청사의 가치 상승에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고 한 취지입니다. 네, 어쨌든 물론 이제 참석하진 않았지만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확실합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북한 측이 재판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 절차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요.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됐지만 북한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소송도 북한의 대응이 없다면은 서류 제출, 입증, 재판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오래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제 법률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이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